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출마에 대한 반대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당내 첫 공개 비판 발언인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출마 관련해서 여당 안에서 처음으로 비판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총선 출마자를 공모하며 본격적인 공천 심사 준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출마 대물림은 안 된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부모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자녀가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같은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원 조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위원장이 부모로 있는 지역위원회에 그 자녀가 직을 맡아 경선에 나선다면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서 문 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지역위 부위원장이 출마를 강행하면서 세습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사실상 반대하며 겨냥 발언을 한 겁니다.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에서 처음 나온 발언으로 향후 당내 파장도 예상됩니다. 의정부 갑은 앞서 15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이후 전략 지역을 해제하고 경선을 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습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석균 부의장은 아버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육선을 한 경기 의정부 갑 민주당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문 부위원장은 최근 경기 의정부에서 자신의 저서 그 집 아들 북 콘서트를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전국당 시 이를 아빠 찬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총선의 또 다른 변수인 보수 통합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보수 야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오늘까지도 한국당이 양당 통합협의체 구성을 거부한다면 자강의 길을 걷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하 대표는 협의체를 거부하며 이 통합 주장을 하는 건 가짜 통합이라며 거듭 양당 간 채널 구성을 촉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양당 간 협의체 구성 역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 구성 제의의 거부도 화답도 아닌 미적지근한 반응을 밝힌 겁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제의에 대해 회답 시한을 오늘까지로 밝힌 만큼 그 사이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자칫 통합협상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보수당에서 혁통위 위원직을 맡고 있는 지상우 의원마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어제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 오전에 현충원을 참배했고요. 오후에는 또 광주로 내려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귀국한 안 전 의원은 오늘 아침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으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현충탑을 참배하고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요. 이어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광주 일정에는 안철수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까지도 동행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선 호남의 민심을 챙기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안 전 의원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당과 함께 나라의 미래를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의원이 일정을 마치면 자신과 만날 약속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도 안 전 의원이 지도부 퇴진과 비대위 구성을 요구할 경우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울산시장 선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송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송 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을 맡아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 등으로부터 공약 설계에 도움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장충기 전 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장 전 사장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차장을 지낸 핵심 인물이죠. 검찰이 직제 개편과 인사를 앞두고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최지성 전 부회장 등 윗선도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자, 그동안 출석을 미뤄왔었던 것으로 알려진 장 전 사장, 오늘 검찰에 출석했군요. 네, 장 전 사장은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청사의 모습을 드러낸 장 전 사장은 삼성 합병 의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장면 직접 보시죠.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때문 아닙니까? 윗선 지시 있었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윗선 지시 있었습니까? 그동안 왜 출석 거부하셨습니까? 네, 지금은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4부로 올라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사장을 상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진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전 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재직 당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최근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소환장을 전하려 했지만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장 전 사장을 직접 만나 소환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의식해 최대한 조사를 미루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장 전 사장 측은 재판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해 검찰 소환에 응하지 못했다며 재판 이후 소환에 응하려 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당시 합병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출신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사장을 상대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 등을 조사한 뒤 그룹의 2인자로 불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조사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앞서서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임용 인사와 전보 인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은 반부패 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직제 개편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에 바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올해 첫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과 참모들과의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갖습니다. 주례회동은 대통령과 총리가 매주 월요일 점심을 함께 들며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세균 총리 취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주례회동과 수보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만큼 명절 민심을 살피고 민생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쓸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세먼지 해소 대책 등 민생 법안의 추가 입법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한국인 교사 4명 등 모두 6명이 실종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재개된 수색 작업은 기상 악화와 추가 눈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소속된 충남교육청에 마련된 사고상황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이곳은 충남교육청입니다.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 수색 상황일 텐데 진전된 소식이 좀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기다리던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아침 8시 반에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과 경찰 등 수색 대원들은 모두 3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헬기와 함께 드론이 수색 작업에 투입됩니다. KT 관계자는 현재 드론 배터리를 정비 중이라면서 곧 수색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은 헬기보다 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드론까지 활용되는 만큼 빨리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가운데 오전에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합동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 다뤄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충남교육청을 찾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사고대책본부를 찾아서 충남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고 애쓰고 있는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신속한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 헬기 지원과 현지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의하겠고, 교육청의 현장 지원단 요청 사안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과 교육봉사를 마치고 귀국한 선생님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네팔로 교육봉사를 떠났던 교사 가운데 일부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네팔에 파견한 교육봉사단은 모두 39명입니다. 모두 3팀으로 나뉘어서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네팔에 남아있는 나머지 교사들은 현지 지원을 담당할 1명만 남기고 모레 새벽에 모두 귀국할 예정입니다. 오늘 충남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대표로 한 2차 현장 지원단을 네팔로 파견합니다. 여기엔 가족 심리 안정을 지원할 전문 상담 교사와 실종자 가족 3명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사고를 당한 이 교사들의 트래킹을 시작한 날, 그리고 사고 지점이 충남교육청의 최초 발표와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까? 네, 충남교육청은 처음에 사고를 당한 교사들이 지난 17일 처음으로 트래킹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화를 출발해서 대우랄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기상 악화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초 발표는 정정됐습니다. 교육청 측은 현지 통신 사정이 나쁜 상황에서 내용을 파악하다가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정된 내용은 트래킹을 시작한 날이 지난 15일이고 16일에 대우랄리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 날 기상 악화로 하산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봉사 예정이던 학교가 휴교해 트래킹 일정이 앞당겨진 것인데 봉사단이 출발 전에 변경된 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일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에서 YTN 임은석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폐렴의 불안감이 과거 사스 공포처럼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단 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3배나 늘었고 중증 이상의 환자는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우한 이외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이 확진자 숫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급증한 겁니까?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기존 확진자 62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한에서만 모두 198명이 집단 폐렴에 걸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18일 하루에 59명, 또 일요일에는 77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다 중국 수도 베이징 당국이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고, 남부 선전시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오전에 공식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폐렴 확진자는 중국에서만 201명으로 지난 17일 기준 확진자 62명과 비교할 때 단 이틀 사이에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실제 병에 걸리면 얼마나 위협적인지도 궁금한 부분인데 사망자와 중증 환자 수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주말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이미 1명은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사망자가 2명이었는데 이제 3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또 중증 이상의 환자도 지난 17일 기준 8명에서 5배 이상이 늘어난 44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에 9명을 위험한 중증 이렇게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44명의 중증 환자 가운데 다른 일반 중증 환자 35명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망자 수가 현재 3명에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하루에만 무려 77명이 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확진자 수의 주말 사이 갑작스런 급증 이유에 대해서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우한시 보건당국이 공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내 각급 의료기관의 사전 검사를 규범화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한시 전역의 보건소라든지 병의원에서 폐렴 증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진단기법이 도입돼서 판정이 아주 신속해지고 간편해져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 우한시의 위생건강위원회 공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우한시를 중심으로 집단 폐렴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베이징과 선전 이렇게 두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 다싱구가 있는데 다싱구 위생건강위원회가 오늘 최근 우한을 다녀온 2명이 우한 집단 폐렴에 걸렸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또 남부 쪽인 광둥성의 선전시 당국도 조금 전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말 우한을 방문했던 66살의 남성이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고 의심 환자도 8명이나 있다. 이렇게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가 공지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집단 폐렴, 지난 2003년 사스 공포를 연상케 하면서 이제 중국의 다른 대도시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더구나 이번 토요일이 춘제 명절인데 연인원 30억 명이 움직이는 대이동이 이미 본격 시작돼서 중국 정부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전염병 불안감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뒤 오늘부터 외부 인사들의 조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조문하는 등 정계, 재계는 물론 각계 인사들이 속속 찾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서울 아산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 1세대 경영인의 별세 소식입니다. 그룹 관계자뿐 아니라 다른 재계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각계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밤에는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롯데그룹 관계자 일부가 조문을 했고 오늘 오전부터 외부 인사들이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전 9시 40분쯤 이곳을 찾은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롯데그룹과 관계 있는 인사가 아닌 재계 인사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방명록에 애도를 표하는 글을 남기고 들어간 뒤 15분가량 조문을 하고 나서 나왔습니다.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오전 10시쯤에는 정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형우 전 국회의장이자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찾았고요. CJ그룹의 송경식 회장은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바로 빈소를 찾아 존경하는 기업인이 돌아가셨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찾아 1세대 창업주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명예장례위원장을 맡은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조문을 마쳤습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직원들도 차례로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빈소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보낸 조화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조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인사들의 조문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신동빈, 신동주 형제가 또 한자리에 모인 것도 참 오랜만인데 어떤 모습인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오늘 빈소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직접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차남인 롯데 신동빈 회장과 장남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함께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함께 조문객을 맞이했고요. 오늘도 오전 8시를 전후해서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또 딸인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도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사이가 멀어진 두 형제는 한동안 만나지 않다가 아버지의 별세를 계기로 1년 3개월 만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명예 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씨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어젯밤에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 신명예 회장은 유언은 따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의 지분도 수년 전에 대부분 처분해 매우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례는 롯데 그룹장으로 치러지는데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명예 장례위원장을, 롯데 지주의 황각규 송영덕 대표이사가 장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발의는 오는 22일입니다. 연결식은 고인이 생전에 한국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세운 롯데 월드 타워에 있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퇴진하고 새로운 외무상으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임명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선권 신임 외무상 강경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더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리선권 외무상 임명과 관련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이 리선권 조평동 위원장이 외무상으로 임명된 것, 일단 지금 확인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정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NK뉴스의 보도인데, NK뉴스는 최근 들어서 오보를 내거나 또 정치적 편향성을 과도하게 노출한 적이 없어서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또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반응도 중요한 참고 사항인데, 현재 정부 당국은 리선권의 인사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정보 사항 중에서 신뢰도가 아주 높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꽤 이제 신뢰도가 높은 언론 매체의 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이 외교 문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기용의 배경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선권은 군부 출신이고 또 남북 군사 실무회담 대표로 자주 활동했습니다. 또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2016년에 맡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외교 경험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17년 4월에 이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로 외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때 외교위원회에서 6명 중에 1명의 외교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에 전원회의 보고에서 정면 돌파 노선을 제기했는데, 아마도 저돌적인 업무 추진 태도라든가 충성도에서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발탁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또 리수영이었습니다. 또 리수영 전 국제부장이 그래서 리선권을 추천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리선권 신임 위원장이 강경파로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외교가 강경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선권 위원장이 강경파를 대표한다, 이런 접근, 또 그래서 북한 외교가 강경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것은 저는 좀 과도하게 단순한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각자 충실하게 수행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차분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정책 차원에서 강경파, 온건파를 구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현재 대미 협상 태도가 강경 기조입니다. 그것을 또 주도하는 최선희 제1부상이 건재한 상황입니다. 또 리선권 위원장의 북한 내 지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의 현재 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 외교위원회는 다양한 외교 접촉선을 활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북한 외교가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성을 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 반면에 리선건 위원장이 또 대남 정책 담당 책임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북 관계의 단절 상태가 뭐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또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외무상과 남북 관계는 별도의 영역입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 강점된 북한 영토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외무상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외무성은 남한을 제외한 외국, 특히 사회주의 정당 활동이 미약한 국가를 상대로 외교를 전개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이 활발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무성도 활동하지만 오히려 노동당 국제부가 주도적으로 외교를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통일전선부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기존의 대남정책 부서와 기관들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대남정책이라든가 대미정책의 중대한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내 지위가 낮은 외무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신임 외무상 관련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큰 추위라는 의미의 대한입니다. 그런데 추위는 실종되고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와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민두입니다. 네, 지금 절기 대한인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겨울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죠. 추위 실종 현상이 절기 대한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예년 최저 기온은 영하 5.8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영하 0.7도로 무려 5도나 높았습니다. 낮 기온도 영상 4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2도나 높겠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는 설 연휴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늘은 맑은데 시야가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청, 호남과 제주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후에는 농도가 서서히 옅어지겠지만 중서부 지방에는 다시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은 내일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할 정당을 만들겠다. 1년 4개월 만에 다시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의 첫 일성입니다. 오전에 현충원 방문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호남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년 4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은 안철수 전 의원. 보수 통합에는 선을 긋고 독자 노선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찰의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자유파의 대통합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 호남 지역 전체 28석 가운데 국민의당은 무려 23석을 차지해 명실상부한 호남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 귀국하면은 어떤 얘기를 일성으로 할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일단 공항 바닥에 엎드려서 큰절을 먼저 하고
13분 정도 이제 귀국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하면 일단 모호하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달라졌다고 보셨습니까? 저는 뭐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정책 노선이 그러니까 실용적 중도 정당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것일까? 대충 나름의 방향은 짐작은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 실용적이라는 말 자체가 거대한 담론보다는 민생이나 생활 정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정책에 있어서도 진영과 또 이념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실용적인 입장에서 다가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들 다 박수를 보낼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그 예.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띌 것인지에 예.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갸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중도 정치인데요. 중도 정치가 일종의 제3의 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동안 사실 그 4년 전에 또 이 국민의당 바람을 일 때도 제3당 중도 정치를 내셨던 것이고 그 뒤에는 소위 말하는 극중주의라는 예. 그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태도일까라는 상당히 막연한 그 모습으로 예.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그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기는 어제는 좀 예.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첫 일성으로 구체적 메시지를 다 담기에는 뭐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을 테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은 바른미래당 소속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 그 측근인 이태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발전적인 해체를 통해서 뭔가 갈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저는 전망하십니까? 어저께 그 안철수 전 대표와 관련돼서 예. 1년 4개월 전과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달라졌다고 예, 보셨어요. 두 가지 차재원 면에서 교수님 의견하고는 두 가지 다르시네요. 면에서 예.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관심 있게 들었던 뭐냐면 정치 초년생으로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메시지에 그래서 들어있었습니다. 1년 4개월 전에 떠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한국 정치에서 보면은 이 자기 책임에 대한 모습을 예. 보여주는 게 적었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나는데도 예.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어저께는 적절하게 자기가 정치 초년생으로서 성찰할 시간을 가졌다는 면에서 보면 변했다라는 걸 가졌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도 적절한 저는 행보라고 좀 봐요. 예. 왜냐하면 끊임없이 정치 뭐 예를 들어 대선도 나가고 지방선거도 나가면서 혹시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입지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정치를 예.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한국 정치를 정말 한번 좀 바꿔보겠다라는 면에서 봤을 예. 때 좀 새로운 그 나름대로의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년 4개월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떠났을 때와 지금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선거법도 달라졌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정치 양극화가 돼서 예.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허하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 진보도 싫고 보수 싫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건 또 사실인 예.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용적 정치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과거보다는 네. 더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른미래당을 정말 발전적으로 설치하고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서 갈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예. 거기에 이제 걸림돌은 이제 손학규 대표가 어떠한 행보를 네. 할 거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의중을 피력하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 대표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장 그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고집을 부리기에는 네.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세력이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는 거라든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여의도를 가다 보니까 이 바른미래당 쪽에 이렇게 플래카드 하나 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중자가 크게 써 있더라고요. 예. 아주 굉장히 큰 중자로 써 있는데 네. 그래서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안철수 지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네. 다만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또 다시 뭐 지분 문제라든지 또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오면은 어제 보여줬었던 이미지가 예.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 네. 그 중도 보수를 통합하겠다는 통추위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들어와서 질문이 있었고요. 네. 통추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거든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중도 정당을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가 상당히 진년간 또 이념적인 그 노선에 상당히 집착하는 바람에 상당히 극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느 특정 진영에 몸을 담는 것 자체가 이 기존의 낡은 정치에 또다시 본인 스스로가 포섭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국민들이 지금 아주 극한적인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는 이 진영 정치를 타파하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내가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 지금 현재 딱 이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건 맞지만 그 대안이 과연 안철수 전 의원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지금 본인의 팔자가 아마 좀 바이러스 잡는 게 팔자인 것 같다.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겠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새정치 백신을 또 지금 하겠다는데 새정치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들고 놓은 것이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정치 백신의 유효기간은 그러면 영원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일종의 많은 국민들이 기시감을 느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데자비라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 깨겠다. 극한의 진영 갈등 깨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서 새3당을 만들어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는 거죠. 국민의당 정치 실험이 결국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실 4년 전에는 이 중도의 바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라는 기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반 자체가 지금 사실 형해화되고 있다. 완전히 지금 사본 오열되고 있다. 이런 상당히 불리한 조건들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대중정치인으로서 성장해야 될 안철수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었던 그때하고는 좀 정치적이 많이 달라졌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추위 쪽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서 계속 러브콜을 해왔었던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 이 안 전 대표의 어제 통합 거절 의사에 오늘 아침 인터뷰가 있는데요. 30년 전 YS의 3당 통합 정신처럼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뭐 통합에 적극 나설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YS가 3당 통합을 하면서 했던 결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가능성도 살리고 또 이 정권 심판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도 좀 받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좀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지난 총선 때에는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선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이 우리나라의 지역과 이념이라고 하는 그 기본 지지층을 무시하고 이 독자적으로 서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 제3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존립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아마 안철수 대표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당 통합 문제는 역사적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박형준 위원장 얘기는 독자 노선을 가는 건 좋은데 가려고 해도 이게 지역과 이념에 기반한 기본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이걸 무시하고는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2016년도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 과정을 보면은 조금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부분은 뭐냐면 민주당이 처음에 가졌었던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한 2년 6개월이 지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보여줬었던 정체성이라든지 개혁성이 많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수당이 결국 보수 진영이 아주 완전히 초파편화됐다는 부분들이 다르고 엄격하게 따지면은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역설적으로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 보수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새 보수당이든 뭐 우리공화당이든 자유한국당 다 보수라고 한다면 결국은 중도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21.4%를 얻었어요. 안철수 예. 대표가. 그게 표로 따지면 699만 표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당시 정당 득표를 26.7%를 했는데요. 예. 그 득표가 635만 표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표예요. 그러니까 잠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2010년도 지나면서 1년 4개월 전에는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열리질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금은 진보와 보수가 다 국민들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안철수 전 대표는 선자강하고 후 마지막에 필요하면 통합이 아니라 연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통합과 연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먼저 중도를 열어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 중도 균형추의 이론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니까 예. 결국은 아주 굉장히 갈등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하게 혐오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중도가 중간에 서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예.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선자강을 하고 중도가 그리고 선거 막판에 결국은 연대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012년 상황을 보면 그래요. 당시 민주통합당인 한명숙 대표와 통진당이 어땠습니까? 선거 연대를 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당시에 새누리당에 대항을 해서 연대를 했고 그래서 비록 물론 2당이 됐지만 127석이라고 하는 많은 의석을 얻었어요. 당시 야당이. 예. 그러면서 봤을 때 바로 저는 통합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3당 합당 그 문제는 총선이 다 끝나고 나서 예. 2022년도 대선 과정 속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뭐 합당이든 통합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지금 이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파고들 중도층 공간이 아직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네. 거고 그래서 선자강 후 연대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총선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게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수 통합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네. 보수 통합도 될 듯 하다가 좀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걸음이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뭐 지금 그 라디오 방송에 나온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지금 그 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죠. 주호영 의원이 탄핵을 그러니까 도가살에 비유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도가살을 지금 빼내는 것이 급한 것이 누가 쐈느냐,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느냐, 뭐 독이 뭐냐 그걸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 당장 그 이야기는 결국은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을 논하기보다는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일단은 좀 묻어두고 건너가자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보수당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보수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탄핵이라는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왔던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통합할 때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자체를 완전히 묻어놓고 가자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분도 명분이지만 정치적 실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새보수당이 아직은 상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새보수당뿐만 아니라 지금 통합의 파트너로서 우리공화당 더 나아가서는 뭐 이현주 의원 그리고 이정현 의원의 신당 그리고 또 보수 이 시민단체 가는 정당까지 다 아우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1대1 당대당으로 통합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쪽하고 같이 먼저 이렇게 기웃거리느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 결혼에 비유하자면 일부일처제를 해야지 뭘 지금 여러 군데 두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은 이 공천 지분의 문제하고도 현실적으로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지금 생각이 맞지 않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난주에 저는 뭐 이 자유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김용호 전 국회의장을 모셨잖아요. 그분의 개인적인 역량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아마 새보수당에서도 김용호 전 의장의 공관위원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왜 지금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덜렁
자유한국당은 먼저 공천관리위원장을 네. 먼저 이렇게 임명을 하느냐,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통합을 가는 수순이 맞느냐. 예. 일단 자기들부터 먼저 뭐 자강하고 난 뒤에 우리를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의심을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사건건 지금 마찰이 빚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도 분열한 상태에서 총선을 간다는 것은 그건 바로 패배라고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더 시간이 가야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면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어제 새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유화적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표의 사면의 문제와 지금 보수 통합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라고 본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관련 거는 이제 묻고 가자는 것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보수 모든 계층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봐요. 다만 유승민 의원에게는 조금 나름대로 조금 더 큰 포용의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정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의견이 좀 다른 거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김영호 새보수당 쪽에서. 왜냐하면 김영호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은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고 혁신 공천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안 속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던 친박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새보수당과 통합하는 것이 편해지는 것이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새보수당의 정병국 의원까지도 저 유승민 의원한테 좀 열린 자세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굉장히 나름대로 잡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엇이 먼저냐는 것에 대한 좀 숙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의 정계 개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여권의 총선 발걸음도 좀 빨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아침 들어온 얘기부터 하나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뭐 좀 있긴 있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내에서 첫 비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영 최고위원이 오늘 아마 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뭐 문희상 의장의 아들을 뭐 금명하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지역위원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부위원장으로서 이 지금 경선에 나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의장이라는 아주 정치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일종의 세습이 아니냐는 아주 이 선소를 했는데요. 저는 뭐 상당히 타당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뭐 나름대로 지지율은 고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정성이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공정성이 논란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그 국회의장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바로 아버지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바통 타치를 해나는 형식 자체가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 진작에 나와서 해야 될 얘기인데 조금 만시지탄이지만 이러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의 반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10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공개했었던 이탄희 전 판사였는데요. 정치권에 발을 내디딘 이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약 일주일 전이었죠. 이제 사법농단 1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해용 전 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제가 그때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이 차례차례 펼쳐져 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좀 화가 많이 나서 결국은 이제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바꿔야 될 시스템 첫 번째 과제라면 뭐라고 보세요? 법관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 그것을 반드시 해놔야지만 이 사법농단 사건의 과거가 이것이 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
정치권 입문 안 하겠다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호 법안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사법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국회 개혁이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회 개혁부터.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판사를 했었던 분들, 검사를 했었던 분들이 너도 다 국회로 가면은 어떠한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결국은 정치 판사였구나, 정치 검사였구나. 그분이 갖고 있었던 순수성이라든지 진정성이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일본 검찰 절대로 국회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전통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이게 불문율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결국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그런데 판사 출신 의원들 지금 꽤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좋은 전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는 국회의 영역이 있고 사법은 사법의 영역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 그 정치를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특정한 어떠한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정치 후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무슨 법관 탄핵을 어떻게 본인 하나가 가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너무 과한 의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인재 영입을 하면서 필요한 중요한 기준적 가치들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의회 충원 과정 속에서의 후진성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안 되는 부분 이제 법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을 수도 있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는 사실 지금 이탄희 전 판사의 정치권 이렇게 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찬성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인이 아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1호 법안이 아니죠. 사실 탄핵 소추하는 것은 1호 법안이라기보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발언이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회가 현직 법관에 대해서 견제의 수단으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지금 전직 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재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할 경우에는 정치권이 그러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판결마다 정치권이 개입해야 되는 하나의 선례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는 것 자체가요. 개별의 판결이나 개별 판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행정관료화되어 있는 사법체계, 그러니까 재앙적 그날을 휘두르고 있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정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민주화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법관의 소신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므로써 사법부를 독립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마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개별 재판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1심밖에 결론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상고심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그럼 배지를 달자마자 이 재판부에 대해서 탄핵 추진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사법의 영역을 정치로 끌고 들어오는 직접적인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도전보다 지금 법관 탄핵 추진하겠다 이 부분, 이 발언이 더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개별 사건, 개별 판사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그러니까 좀 불만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견제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어쨌든 지금까지 영입 인사 중에서 이제 관심을 끌었던 분이라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총선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지금 민심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 한꺼번에 저희가 지금부터 볼 텐데요.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지금 부정평가가 50.9%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 2.7%포인트 내려서 38.4%, 자유한국당 1.4% 올라서 32.7%,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이 아마 저희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4.7% 기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 네네. 오늘 여론조사까지 좀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 국정운영 중에 긍정과 부정이 5.6%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이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2.5% 플러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점을 제가 봤어요. 조사 시점이 15일서부터 17일까지입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8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 8일 날 검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고 14일 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이 다 반영된 조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50%를 넘고 YTN 조사 결과는 10주 만에 처음으로 이게 지금 부정이 오차 범위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전주 목요일 날 같은 조사 기간에서 했던 거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도 조사를 보니까 중도에서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잘한다가 41.4 그리고 못한다가 56.0%예요. 이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에서 20대에서는 잘한다가 38.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3.0%가 못한다. 이거는 또다시 지난 8월 달, 작년 8월에 있었던 조국 사태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뭐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 당시와 상황이 너무너무 비슷한 거에 좀 전개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불공정과 도덕성과 관련돼서 이 정부 여당이 결국 민심으로부터 나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와서 정당 지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물론 이제 정당 지도가 새 보수당이랑 같이 합친 거를 보면은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민주당하고 새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 합친 거를 보면은 이게 38.4 대 37.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뭐냐면 빠르게 지금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고 중도 진보에서 어느 정도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정의당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4.7%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지금 집권당하고 청와대가 굉장히 현재의 민심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 조금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팀 해체하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말 내 검찰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주말 한 상갓집에서 벌어진 검찰 초유의 항명 사건. 뭐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언성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법조계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죠. 심재철 부장이 조국 그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으라고 지시한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사실은 맞을 짓 했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상사 방에서 뭐 기록 내던지면서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아마 좀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부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공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회의석상에 하면 돼요. 저는 뭐 당연히 항명이라고 봅니다. 좀 상당히 거칠 표현도 나왔는데 지금 김용남 의원 전 의원은 이제 검사 출신입니다. 이런 내부의 의견 항명 같은로 보여지지만 이런 일은 뭐 있는 일이다 얘기를 하면서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 기각했지만 혐의는 소명됐다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의견을 내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차원에서 좀 강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그 법원이 이야기했던 거니까 지금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그리고 또 뭐 또 첨부에서 한 이야기가 재질이 나쁘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러한 이 재판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말자는 그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번 인사 자체가 말 그대로 지금 정권의 조금 불편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수석들을 잘라낸다더만 그런 식으로 인사가 됐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저는
이 만약에 지금 심재철 부장이 보도된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국민들의 반발에 부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김용남 전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내에 그런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 내 회의장에서 멱살을 잡고 치고받아야지 왜 상갓집에서 그것도 모든 그 기자들이 와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항명을 했을까? 이것 또한 비판받아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 현근택 위원장은 누구 좀 들어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듣고 오셨는데 곧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은 중간 간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수사와 관련된 쪽에서는 개편이 안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식적인 선에서 네. 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바뀐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교체를 해버린다는 거는 잘못하면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념해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 남겨달라. 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 2, 1. 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99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재벌가 창업 1세대,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1965년 김포공항 입국 당시 사진입니다. 이 오른쪽 서류 가방을 든 게 바로 신 명예회장인데요.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맨손으로 성공을 맛본 뒤 40대에 모국에서 제2의 도전에 나선 겁니다. 정부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 외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식품 사업으로 분야를 한정했다면 지금과 같은 규모로 크지는 못했겠죠. 지난 1970년 껌에서 쇳가루가 검출이 된 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마해주는 대신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누구도 선뜻 짓지 못하던 호텔을 건립하라고 한 겁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맡았던 송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데재벌 탄생이 결정된 날이다. 네,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보다 많은 1억 5천만 달러가 투입이 됐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상당한 모험이었겠죠. 하지만 특혜 논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호텔 부지 확보 그리고 세금 납부 등에 있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이 잇따랐고, 그리고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린 1988년에도 부산 롯데호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자본금의 99% 이상이 일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물론 이 추진력과 판단력 그리고 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잠실 롯데월드 계획 당시만 해도 황량한 모래벌판이어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성공시켰고 또 우리 나이 90살에 롯데월드타워 건설 현장을 직접 찾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 공군 활주로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허가 특혜 시비로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네, 마지막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경영권 다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 소유권 구조 정점에 있었던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에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있었는데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 출신 이 서미경 씨 그리고 서 씨가 낳은 막내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과 백화점 식당 운영권을 독점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신명예회장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별세가 이 그룹 경영권이나 지분 구조에 미칠 영향, 결론부터 보면 신동빈 원톱 체제가 이미 굳어져서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우리나라 비상장 기업인 호텔 롯데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호텔 롯데는 국내 주요 롯데 계열사 지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차남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여기에 또 신명예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지도 오래됐고 지분율도 낮은 데다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역시 지분율이 크지 않아서 경영 복귀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간 같은 인도양 인접 지역에 올 들어서 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사태와 폭풍 등 돌발적인 날씨 변화는 지구온난화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눈 속에 파묻힌 주민을 구하기 위해 구조대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산간 지역에 폭설이 쏟아져 적어도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 카슈미르의 한 마을을 눈사태가 덮쳐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눈이 쌓인 지붕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폭설과 폭우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가 끊겨 아프간으로 수송되는 주요 필수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अभी इधर बर्फ पड़े है सार रास्ते बंद है गाड़ी सारा स्लिप करता है ना हम बस सरकार से ये दरख्वास्त है रिक्वेस्ट है कि आप भाई ग्लेडर ले आओ मशीनरी 이 같은 이딴 기상재해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등이 꼽힙니다. 히말라야나 아프가니스탄 또 파키스탄 지역 이쪽 지역으로 보면은 거의 평균보다 한 2배에서 8배 정도까지 많은 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결국 홍수라든가 눈이 녹아서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구 온난화가 기승을 부리며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잇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이 어느덧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광장에서는 이 다양한 설맞이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 한우를 시중가보다 25%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 연휴 전날까지 전국 곳곳에서 제수용품이나 명절 음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방문하셔서 다가오는 설 명절에 알차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오실 때 미세먼지 상황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추위는 실종되고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충청과 전북, 광주와 제주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오늘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이 7도, 광주, 대구 8도, 부산 10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남은 연휴 기간에는 영동과 영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